안녕하세요. 김예은 변호사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형사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말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조금 더 쉬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누군가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든 일이죠. 되게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어려운 일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건이 진행되고 가해자가 처벌이 되려면 사실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피해자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소장을 써서 내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분들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걸 직접 겪은 사람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써서 냈는데 아니면 내가 전화로 다 얘기했는데 이거를 왜 또 가서 얘기해야 되냐.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점의 차이가 있냐면 나중에 증거로 쓸 때 차이가 있어요. 고소장을 써서 내기도 하지만 이 고소장이랑 달리 진술조서 같은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재판에 가기 전까지 가해자가 그거를 보기는 어렵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잘 진술을 받아서 이렇게 서류로 딱 만들어지면 그 자체를 증거로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고 좀 하기 싫더라도 사실은 피해자 진술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피해를 알리는 방법이 신고도 있고 고소도 있잖아요. 예전에도 여러 번 배웠잖아요. 고소랑 고발은 어떻게 다른지, 신고랑 고소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신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 신고를 하실 때 112를 떠올리시죠. 그래서 뭔가 되게 다급한 상황에서, 그죠? 내가 이거를 봤다. 아니면 내가 이걸 겪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게 들린다던가, 뭐 이런 어떤 현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약간 지나쳐가지고 내가 뭐를 좀 이렇게 겪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다라던가 이런 걸 알리는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화가 여러분 다 녹음이 돼요. 그 녹취록이 남아있거든요. 나중에 재판이나 이런데 그게 증거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수사 기록에 그 녹취록이 담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112 신고할 때 많이 다급하고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럴 때라도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뭔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좀 세게 말해야 빨리 출동을 하겠지? 내가 이걸 좀 심하게 말해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고 막 거짓말 섞어서 하고 만약에 이러면요. 나중에 그게 증거로 제출되거나 할 때 이 사람 이거 봐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하실 때라도 이게 녹음이나 또 나중에 녹취록으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서 사실대로 자세히 조금 차분하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전화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전화하시는 분도 가급적 녹음 버튼 켜고 녹음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신고한 거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약간 또 귀찮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신고를 하실 때 녹음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고소인데요. 고소장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가해자 측에서 그걸 볼 수 있다고 했죠.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뭔 내용으로 고소를 됐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보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 쓸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나가서 하는 그 진술은 못 봐요. 그게 재판이 열릴 때까지는 가해자 측에서 사실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고소장에 다 쓰지 못했던 어떤 자세한 정황이나 사정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막 과장하시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 수사관이 뭐라고 물어볼 때 감정을 섞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 있었던 사실보다 더 막 과장해서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거를 기록에 남아요. 영상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타이핑으로 다 치거나 하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건지 아닌지 사실 불명확한데 되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사람은 무슨 색 뭐 옷을 입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뭔가 밝은 색 쪽이었던 것 같은데 노란색이었는지 하얀색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하얀색이었었어요. 확실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만약에 뭐 CCTV나 이런 걸로 드러나서 이 사람은 사실 노란색이나 하늘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면은 괜히 거짓말쟁이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잘 차분히 진술하면 되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뭔가 질문을 받으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모른다고 해서 내 말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얘기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기억이 안 난다.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런 거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나는 것들 있죠. 아, 내가 그때는 모른다고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같아. 라고 해서 이거를 바로 잡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기억력이 점점 기억이 없어져요? 아니면 점점 기억이 막 선명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은 상식적으로 점점 없어지죠. 예. 우리 머릿속에서 하룻밤 지나면 없어지고 또 지나면 없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난다?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받기도 해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수사관님이 갑자기 물어봐서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당시에 나랑 같이 현장에 있었던 친구한테 뭐를 물어봤더니 뭐를 들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게 계기가 돼서 예전에 생각이 안 났던 게 생각이 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럴 경우에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왜 이게 그 이후에 생각났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생각나진 않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이거를 꾸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와서 알게 됐냐라는 그런 사정들 있잖아요. 뭐 병원 기록을 떠봤더니 이렇게 나와서 다시 생각을 해봤더니 아 기억이 났다라던가 아니면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걸 확인했더니 이게 생각이 났다라는 식으로 뭔가 그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나중에 이게 기억이 선명해진 이유까지 같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신 분들, 피해가 여러 해 동안 있었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종류의 피해를 같은 사람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입은 사건들 있죠. 그거를 다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야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럴 때에는 정말 확실한 것들 있죠. 내가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웠고 이거는 너무 공포스러웠고 이거는 너무 화가 났고 뭐 이런 어떤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건들, 정말 확실한 사건들만 제대로 진술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재판에 가서 판사님이 그 형을 정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죄가 있냐 없냐 요거를 정하는 그 단계를 딱 지나면 죄가 있으면 이 사람은 얼마큼 벌 줄까 요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큼 벌 줄까 하는 그 양형 단계에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를 내가 당했으면 그 100까지를 다 얘기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버리시고 아주 명확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셔서 진술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진술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씨 되시죠? 예, 그런데요. 여기 무슨 경찰서인데 뭘로 고소하셨죠? 뭐 신고하셨죠? 이러면서 근데 그거 이제 고소인 진술을 하셔야 되니까 피해자 진술하시러 뭐 다음 주 화요일 뭐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럼 막 떨리잖아요. 막 두근두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친구랑 연습을 한다던가 가족이랑 누구랑 연습을 한다던가 뭔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참 이게 신기한 게 사람 기억이요. 진술을 내가 잘하려고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진술을 하다 보면 기억이 왜곡되거나 오히려 내가 겪었던 거 이상으로 과장되거나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가서 사건이 오히려 뚝뚝뚝뚝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한테 진술 연습을 가급적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잘 못해도 되거든요. 말하기 대회 시험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한테 있던 일을 나의 방식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막 말을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 미성년자였는데 그 진술을 부모님이랑 연습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어떤 일을 당한 건 맞는데 부모님이 연습을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관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손가락을 꼽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1번 내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2번 얘기할 차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엄늘만 지워서 연습해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해서 다 날려먹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내가 너무 답답해서 이거를 누군가랑 얘기는 하고 가야겠다 싶으시면 차라리 종이를 꺼내셔가지고 자기 스스로한테 말을 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시간 순서대로 물어보긴 하거든요. 예, 그게 제일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이게 시간 순서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약간 뒤죽박죽 하니까 말하다가 또 말 바꾸고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뭐를 대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누구랑 막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있었던 일을 조금 그 시간 순서별로 조금 정리를 해보는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경찰서에 미리 연락을 하시면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을 해줘요. 그게 그냥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있는 권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수어가 필요하면 수어 통역사도 거기에 같이 있게 해주세요. 점자로 된 자료를 좀 주세요.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경찰서에는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이 있어요. 소속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부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이 팀에 있을 수 있고 발달장애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발달장애인이 이 조사를 하거나 이제 진술에 나서야 될 때 이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들이 있거든요. 내가 발달장애인인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싶으시면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언제 하시면 되냐면 물론 뭐 따로 전화하셔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 올 때 있어요. 아, 내가 전화 오면은 이거 얘기해야지 라고 해서 미리 얘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화로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할 때는 아, 얼마 안 걸려요 금방 끝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면 의외로 오래 걸려요. 사람들이 금방 끝나요 하면 한 30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뭐 피해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권리 설명해주고 서류에 이것저것 뭐 도장 찍을 거 있어요. 그래서 신분증 내고 복사하고 막 이런 거 다 이제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진이 어느 정도 빠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술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리 짧아도 1시간? 네, 아무리 짧아도 1시간 정도는 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복잡한 사건이 있었는데 11시간 한 번, 13시간 한 번 그 한 사건을 가지고 그 며칠 동안 그렇게 나눠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범죄도 되게 많았고 좀 사건이 복잡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겁주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피해자 조사 받으러 가시기 전에 약간 좀 몸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고 잠도 좀 푹 자고 이렇게 가셔야지 막 달달달달 떨다가 막 밤새가지고 막 눈이 퀭해가지고 뭔 말을 하는지 이제 막 머리가 안 돌아가고 이러면은 정말 아깝잖아요. 예, 좋은 기회인데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수사기관에 얘기할 기회이기 때문에 예, 컨디션 조절을 좀 해가지고 가자.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최초로 맨 처음으로 자기 피해를 제대로 진술할 때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뵐게요.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